지난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보다는 흑자 규모가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수출 당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오는 16일 도쿄에서 갖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알리바바 부회장 등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들이 서울에서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잠시 뒤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 현장을 직접 연결합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펀드 이른바 DLF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할 분쟁조정위원회가 오후에 열립니다. 손해배상 비율이 최대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가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를 현행 $600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소득 수준에 맞춰서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부유층의 해외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더 실렸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수출 관련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경상수지가 6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누적 흑자 폭은 1년 전보다 17% 줄었고 또 수출과 함께 수입 감소폭이 커져서 불황형 흑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0억 달러를 넘긴 했는데요. 계속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78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고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로는 17.4% 줄었는데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 축소세는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96억 7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 이상 줄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70억 달러인데요. 이는 2012년 이후 최소치입니다. 이렇게 수입과 수출이 동반으로 줄면서 결국은 불황형 흑자가 우려된다고요. 네,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드는 건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10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80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7% 줄었습니다. 상품 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빼서 계산하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흑자 규모 차이가 커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수출은 글로벌 무역 둔화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의 단가 하락으로 부진한데요. 10월 수출액은 491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5% 감소해 11개월째 내림세입니다. 여기에 수입의 감소폭도 커지고 있는데요. 수입액은 410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5%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지난 5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인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커질 경우 불황형 흑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외 서비스 수지는 여행 수지와 운송 수지가 개선되면서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줄어 17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본원 소득 수지도 국내 기업과 투자기관들이 해외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영향으로 18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양국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경제 갈등의 해법을 이번에는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 일정이 정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양국 국장급이 만납니다. 이번 정책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중단된 뒤 3년 만인데요. 정식 대화에 앞서 양국 국장급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스트리아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조율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에 도쿄에서 만나면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 겁니까? 네,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양국은 민감 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과 이행,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기자, 그렇다면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수출 관리 문제는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건데요. 국장급 회담에서 이견이 해소되면 한일 정상회담은 더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 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에 맞춰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언론은 오는 24일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일정과 세부 의제는 오는 15일과 16일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대표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면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이한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제2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가 열리고 있죠. 네, 오늘 대한상공회의가 개최한 한중 기업인 간 대화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은 위원장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그리고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했고요. 중국에서는 가오홍빙 알리바바 부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한중이 협력해야 한다고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정세균 위원장은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고요. 중국 측 위원장은 자유로운 무역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양자 간의 경제무역 수준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양국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도 발표를 했다고요. 네, 양국은 RCEP의 조속 타결 지지와 FTA 서비스와 투자 후속 협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추진을 합의했는데요. 환경 협력, 위생 관련 산업 협력 강화, 민간 교류 활성화도 합의했습니다. 이 본회의 이후에는 RCEP 체제 한중 협력 방안과 중국 1대1로 한국 신북방 신남방 정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한중 실무급 분과 회의를 진행합니다. 한편 내년에는 중국에서 제3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중국의 경기 하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리커창 총리가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리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내외 위험이 커지고 또 고용 안정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다고 지적하면서 고용 우선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소기업과 초소형 기업의 창업 대출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또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하는 농민공들에게도 일회성 자금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검토하던 면세 한도 상향 법안을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지난 5월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면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기재부가 면세 한도를 현행 $600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네, 기재부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면세 한도를 $600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건데요. 이 관세법 개정안은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를 현행 $600에서 $800로 올리는 게 골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기재부가 면세 한도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네, 면세 한도를 늘리면 해외 소비를 조장하고 부유층의 혜택만 늘어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조세소위에서 해외 여행객들의 평균 소비액이 $219임을 고려했을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해외 소비 정책 시그널로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면세 한도 상향이 시기상조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면세 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 한도 상향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보다 면세 한도가 높은 국가는 일본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 중국 등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한국과 비슷하거나 면세 한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는 조세소위에서 야당 측 일부가 면세 한도를 올리자고 의견을 냈지만 대부분 정부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규모 투자 원금 손실 사태가 벌어진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펀드 DLF의 피해자들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관건은 피해 배상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 또 최대 배상 비율은 어느 정도일지 여부인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오늘 나오는 DLF 배상 비율 어느 정도로 현재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과거 비슷한 사례와 견주어 봤을 때 DLF 배상 비율 역시 최대 50%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은행이 판매한 고위험 파생 상품인 파워 인컴 펀드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자들에게 50%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고령의 피해자의 경우 불안전 판매가 입증되면 피해액이 최대 70% 배상도 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분조위의 배상 비율은 평균적으로 50% 이하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네, 류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 비율이 높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 10월 발표했던 금감원의 중간 검사 결과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과 리스크 관리 소홀, 불안전 판매 등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이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사례 중 최소 20%가 불안전 판매였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결과 불판 사례가 50%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달 8일 기준으로 268건으로 이 중 일부가 오늘 분조위에 우선 상정됩니다. 금감원은 이들의 불안전 판매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부동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과열수주 경쟁 논란 속에 정부 합동 단속반의 점검까지 받은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조합이 결국은 시공사 재입찰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네, 조합원 전용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원점, 그러니까 재입찰로 조합 집행부 방침이 정해진 게 확인됐습니다. 조합 측은 그동안 건설사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단속에서 위법하다고 지적된 조항들을 삭제한 뒤에 그대로 선정을 진행하는 방식과 재입찰을 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해왔는데요. 조합 측은 내부 인터넷 카페에 향후 진행 방안에 대한 고찰이라는 글을 올려서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입찰이 확정이 된다면 시공사 선정은 6개월가량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결정이 나온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아무래도 서울시의 압박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조합에 재입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서 현재 진행 중인 입찰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같은 날 조합 인사를 직접 만나 재입찰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안서를 변경하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그 지자체가 이렇게 재입찰을 원하니까 결국은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또 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와 정부에 재개발 초기부터 대립각을 세웠다가는 향후 재개발 승인 과정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2년 동안 우리나라 땅값이 2천조 원 올랐다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죠. 국토교통부가 이를 반박하면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가운데 경실련은 국토부와 감정원 등 공시지가 실무자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선후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먼저 어제 국토부가 경실련의 주장에 반박 자료를 냈죠. 네, 지난 3일 경실련은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땅값 총액이 1경 1,500조 원으로 40년 만에 30배 가까이 뛰었고 특히 이번 정부 2년 동안 2천조 원이 올랐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공식 국가 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경실련이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43%를 반영해 땅값을 추산한 것에 대해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아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실련이 무책임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네, 국토부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경실련도 물러서지 않지 않고 있습니까?
네, 경실련도 국토부 지적에 다시 입장을 내놨는데요. 추정치의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감정원 등이 산출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64.8%에 대한 근거를 먼저 밝히라고 맞섰습니다. 공개 토론회와 관련해선 국토부가 정식 제안을 해온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이와는 별개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토부와 감정원 등 공시지가 관련 실무자들을 오늘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 상당수에서 주요 주주 자리에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죠.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있는 상장사 규모 얼마나 됩니까?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가진 국내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기업은 19곳, 2대 주주는 15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상장사 10곳 가운데 4곳 가까이에서 5대 주주 이상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현재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개입이 가능한 5% 이상의 지분 보유 기업 규모는 얼마로 나타났습니까? 한경연에 따르면 270곳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보유 지분이 10%를 넘는 기업도 80곳이었습니다. 한경연은 투자 대상 10곳 가운데 3곳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통해 경영권 개입을 시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네, 한경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지금 제도만으로도 국민연금이 유리한 환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제도 변화가 이뤄질 경우 경영 간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반대로 시민단체 쪽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더 강화돼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신흥시장 지수에서 한국 기업 비중이 줄면서 우리나라의 국가별 비중 순위도 2위에서 3위로 하락했습니다. MSCI에 따르면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 한국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10월 말 12.19%에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11.56%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별 비중 순위에서 대만에 2위를 내주고 3위로 내려갔습니다. 정부가 국내 화장품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오는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이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종합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정부가 이른바 K-뷰티로 불리는 우리 화장품 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대규모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술을 세계 9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은 현재 4개에서 7개로 늘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 3년 뒤에는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7만 개의 신규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걸까요? 네, 우선 화장품 기초 소재와 신기술 연구 개발이 확대되는데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계면 활성제와 자외선 차단 소재 등 기초 소재를 국산화하고 특히 일본 원료 수입 비중은 현재 23%에서 2022년에는 18%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또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와 문화, 종교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화장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규제 완화 방침도 포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업계 요청이 끊이지 않았던 제조자 표기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화장품 제조원이 해외 기업에 노출되다 보니 유사 제품이 증가하고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또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와 동남아 국가 등 신남방 신흥국가들에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솟는 손해율의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요즘 보험사들의 실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험사들이 잇따라 상품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가 하면 중소보험사들은 줄줄이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어떤 보험사들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까?
네,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와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곳은 더케이 손해보험과 KDB 생명보험, 프루덴셜 생명보험 등 3곳입니다. 여기에 MG손해보험, 동양생명보험, ABL 생명보험 등도 잠재적인 매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더케이 손보는 최근 하나금융이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해 실사를 마치고 최종 인수협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KDB 손해보험과 프루덴셜 생명도 주관사를 선정해 매각을 타진 중인데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해율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데다 저금리 여파로 운용 수익률도 떨어지면서 견디지 못하는 중소보험사들이 하나둘 매각 대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뿐만 아니죠. 최근에는 또 보험사들이 이 상품 보장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손해율 상승이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손보사들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상품 보장 범위나 한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메리츠화재인데요. 메리츠화재는 공격적인 영업과 마케팅으로 빠르게 고객을 늘렸지만 손해율이 치솟자 최근 유사암 진단비를 낮추고 치아보험의 경우 감액 기간을 늘리고 보장 금액은 축소키로 했습니다. 메리츠화재의 장기보험 위험 손해율은 올해 3분기에 위험 수준인 92%까지 치솟았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추 내정자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중앙선대위 상임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의 당선 공신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으로 지난 8월 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입니다. 앞으로 의약품과 의약 외품 등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소의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해외 제조소 등록제 조치를 통해 수입 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또 우리나라에 안전한 제품이 수입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경우 해외 제조소 등록은 내년 12월 11일까지, 새로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5% 하락하며 2063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85% 하락세입니다. 61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와 LG전자입니다. 공정위가 퀄컴이 글로벌 통신칩 시장을 독점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부당한 계약을 강요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삼성과 LG의 휴대폰 가격의 기술료가 낮아질지 주목이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0.4% 오름세를 보이며 49,650원에 거래되는 반면에 LG전자는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0.43% 하락세로 6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입니다. 2025년까지 미래차 기술 등에 61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주가 현재 하락 반전했는데요. 2.46% 떨어지며 11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입니다. 지금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연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죠. 노소연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요구를 했는데요. 1조 4천억 원대 SK 주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지분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이 소식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38% 하락세를 보이며 2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12월 초반부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중부 내륙 곳곳이 영하권을 넘어서지 못할 전망인데요.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점심 식사 밖으로 나가신다면 단단히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